자, 4.15 총선 이제 6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돼서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당일에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과 모레 이제 챙겨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내일로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된다, 선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올바른 정책 선거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들은 있는데 사실 그나마 이번 선거에서는 양대 진영에 대한 이 새몰이로 가면서 매번 투표 때마다 있었던 흔한 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하자 이런 얘기조차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진영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오늘에서 오늘부터 매일 총선 전까지 정당들의 이제 정책들 공약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는지. 자, 민주당은 공정경제 기조를 다지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중소벤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통합당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최저임금 조정, 그러니까 현 정부 노선에 대한 반대를 시작으로 규제 개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좀 머리 아파하시는데 공약을 저희가 짧게만 정리해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언뜻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네요. 기존의 여야가 다퉈왔던 내용이죠.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실 그 동네 골목 상권이 어렵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예. 그러나 이것은 정책에서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 주도 경제를 펴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해왔죠. 네. 임기점에 따라서 이제 정책의 전환을 해야 할 텐데 예. 그 정책의 전환은 대체적으로 이제는 수출 주도 경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가치부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이거는 네. 후기 케인즈안들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신민주 정책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실천을 하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혁신 성장의 하나의 기폭제입니다.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되는 것인데 시작해서 삐끗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폐기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러면? 뭘 하자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 내리는 방식이 있고 트리클 업 방식이 있습니다. 네. 즉 이 방식은 트리클 업이에요.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꼬를 텄으면 나머지 혁신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뭔가 하려고 하는 차이에 무슨 코로나 사건이 나온다든지 등등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이라서 지금 쟁점은 여야가 이 정책을 폐기하고 안 폐기하는 이건 프레임 싸움이고요.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은 보완을 해서 이 길 외에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길 위해서 좀 더 혁신 성장을 가지고 좀 더 중장기적인 산업의 생태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폐기의 문제는 그거는 전형적인 선거 정책 프레임이지 지금 우리가 적시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예. 하늘 아래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해법들, 여러 가지 용어들, 명사들 이전의 정부나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나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론이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은 잘못됐다 이렇게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기존에 했던 레파토리에서 벗어나지 않죠. 예. 공정경제, 신산업 육성. 그런데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부각되니까 공정경제하고 신산업 육성 쪽으로 방향을 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성과가 안 보여요. 성과가 안 보이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통합당에서는 그럼 대안을 내놨냐? 그 대안을 내놨습니다. 뭐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그러면은 기업이 투자할 거다. 이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7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살아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지난 7년 동안 해서 경제가 안 살아났으면은 뭔가 보완책,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보완해서 할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 내용이 안 보인다. 좀 그런 점에서 여당과 야당의 제1당과 2당의 이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는 너무나 흘러간 레파토리의 재현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경제 분야에 이어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 부동산이죠. 특히나 수도권 민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쟁점화된 지역이 몇몇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사실 총선에는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민주당 3기 신도시 구도심 재생 등 청년 신혼부부 10만 호 공급. 과연 이 정책을 졸속 정책이라고 볼 것인가? 통합당 서울 시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허용.
1기 신도시의 이제 노후화 그리고 2, 3기 신도시 때문에 받는 역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렇게 허용하고 나면은 집값이 또 상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종합부동산세 개정 여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종부세 재건축 어려움을 잘 안다. 피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김현아 통합당 의원 뭐 도시계획 전문가긴 합니다만 이제 부동산 문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종부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과표 현실화 혹은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세 경감에 대한 공통점은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이 민감한 문제예요. 지난 2, 3년 동안 강북이 올랐습니다. 강남 오르고 강북 오르고 막으니까는 마용성 오르고 뭐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자고 나면 1억씩 올라가는 그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서민은 또 좌절하고 있죠. 좀 그런 점에서 원칙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종부세, 보유세, 집가 현실화 이런 방향은 저는 국민들의 바람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사안적으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자칫하면 뭐 세계적인 대공황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도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원칙은 좀 지켜나가는 그런 게 여야 모두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예. 어제 뭐 지상파 이제 저녁 뉴스에서 비례대표들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모 의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면서 재산이 100억대에 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거 한 가구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소원으로 이제 집 한 채만 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실 분들은 사실 반갑고 즐거운 일인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투기 세력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 거주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투자, 주식 사듯이 사들이는 이런 분들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긴 한데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에 이제 실정이 많았습니다만 예. 저는 가장 큰 실정이 부동산 대체라고 봅니다. 1년에 3번 쏟아졌습니다. 지금 벌써 18번, 19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정부 말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정부보다도 투기꾼들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대, 30대 애들은 부동산부터 삽니다. 빈대서요. 네.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현장에 가서 세계를 익히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럴 나이에 부동산 사는 게 꿈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강남 쪽에. 뭐 건물주가 꿈이다 이런 얘기는 이전부터 많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또 더 무서운 것은 이 정부의 하는 말들을 보면은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효과가 없고요. 예.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야당 의원이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비판할 정도로 정부와 민주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당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워낙 통합당이 죽을 쓰니까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통합당만 제대로 된 야당이었다고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들 앞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예. 지금도 그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크게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걱정되는 네. 그런 대목을 미리 보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 한 1%도 어렵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뭐 벤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업 인구가 좀 늘어나고 희망을 보고 이제 늘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되려면은 어떤 처방전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야지 취직 자리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보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아카데미 지원, 맞춤형 서비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통합당 청년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개편, 위헌 근로제, 정의당 일자리 창출보다 있는 일자리를 지키겠다,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겠다.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얘기들 그냥 뭐 재조합 정도로 보여지는데 정의당이 이제 주요 3당 각기 특화한 청년 일자리 창업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됐으면은 이런 고민들을 또 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은 사실 어떤 정당이든 다 비슷해요. 또 그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그런 단계를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왜? 예. 안 믿어요.
그 여야의 정책 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딱히 없는 것이고요. 예.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또 선거 앞두고 정부 얘기가 또 입장이 또 달라지고 이번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또 입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정책을 보고 표를 찍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막상 정책을 보면은 다 비슷해요. 워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는 정책 대결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나마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대목은 총선에서 이기는 전략보다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부동산 정책이 다시 한번 또 일자리 정책이 흔들릴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거대한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야당보다는 민주당이 이런 정책 하나라도 좀 제대로 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더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